안녕하세요. 부모님과 누나, 아이들까지 7명이 함께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3대 가족여행. 그 첫 번째 여행 이야기입니다. 자카르타 공항 입국 관련 정보부터 4일 동안 머물렀던 맨하튼 호텔 자카르타. 시티 투어와 관련된 내용의 세부 타임라인은 영상의 더보기란에 나와 있으니 해당 내용만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타임라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여행하면서 영상을 촬영한 경험이 처음이라 설명에 대한 영상이 없는 부분이 있거나 사진으로 영상을 대체한 경우가 있으니 이 점은 미리 양해 부탁드립니다. 현재 자카르타로 가는 국적기는 인천공항을 기준으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TA항공이 있습니다. 대한항공의 경우 매일 한두 편을 운항하고 있으며 시간은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보통 오전에 출발하는 노선은 10시 30분, 오후에 출발하는 노선은 7시 30분 전후로 출발합니다. 아시아나는 매일 1회 운항을 하며 오후 3시 정도에, 새롭게 취항한 TA항공은 주 5일 운항으로 화요일과 목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날에 오후 3시 정도 출발합니다. 이렇게 정리하고 보니 아시아나와 TA항공 출발 시간이 겹쳐서 동선이 겹치겠네요. 저는 아시아나를 타고 다녀왔는데 제가 여행했을 때만 해도 TA항공이 취항하기 전이라 자카르타 공항에서 입국할 때 어느 정도 여유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아시아나나 TA항공을 타려는 분들은 출발 시간이 겹치면서 자카르타 입국 시 공항이 조금 복잡해질 수 있으니 항공사 결정 시 이 부분을 고려해 보셔야 할 것 같네요. 인천공항이야 늘 붐비는 곳이라 출국 시 혼잡도는 크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인도네시아 항공사인 가루다 인도네시아 항공도 직항편을 운행하고는 있지만 장시간 비행 시 국적기가 아닌 외항기를 타는 건 개인적으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비용적인 부분에서도 국적기를 이용하는 것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요. 중국의 동방항공이나 남방항공, 하문항공 같은 곳에서 경유노선도 운항하긴 하는데 특별히 여행할 때 이용할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비행 스케줄을 기준으로 보면 비행 시간이 5시간이 조금 넘게 걸리는 것처럼 보이는데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와 2시간의 시차가 있어서 실제 비행기에 있는 시간은 7시간이 넘습니다. TA항공은 모르겠지만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는 출발 후 식사를 하고 나서 5시간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인도네시아 상공에 도착하겠네요. 영화를 2-3편 정도 보거나 밀린 드라마나 TV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가서 비행 시간이 많이 지루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전에 출발하는 대한항공 노선이 아니라면 대부분 자카르타에 저녁에서 밤 사이에 도착해서 공항에서 숙소로 이동한 다음 잠자리에 들어야 할 시간이라 기내에서 잠을 자면서 시간을 보내기에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자카르타에 도착한 비행기는 급유 및 정리 후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는 편으로 운항하기 때문에 귀국하는 항공기에서는 비행시간 동안 잠을 자는 것도 좋고요. 참고로 아시아나의 경우 귀국편은 저녁 10시 정도에 출발해서 이륙하자마자 식사를 주고 도착 전 가벼운 형태의 식사를 한 번 더 제공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아나를 타고 자카르타 공항에 도착하면 현지 시간으로 저녁 8시가 조금 넘습니다. 자카르타 공항의 정식 명칭은 수카르노 하타 국제공항, 인도네시아 초대 대통령 수카르노와 초대 부통령 모하마드 하타의 이름을 붙여서 명명되었다고 하네요. 위치는 자카르타 도심 서북쪽의 탕그랑 지역에 있고요. 도심에서 조금 더 가까운 곳에 할림 프라나다 쿠스마 국제공항이 있긴 한데 주로 국내선이나 일부 특별항공편, 전세기 등이 이용하는 보조공항 성격이 강해서 여행 갈 때 이용할 일은 없어 보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청주공항 정도의 포지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카르타 도심이 가까이 있어서 김포공항 같은 포지션 같아 보이긴 하지만 김포공항은 정기적으로 국제선 노선을 운항하고 있으니 김포공항보다는 청주공항과 같은 포지션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청주공항도 국내선 전용이 아닌 국제공항이고요. 김포공항과 관련해서는 올해 3월에 대만을 여행하면서 큰 이슈가 한번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에 대만 여행 영상을 올릴 때 다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착 시 겹치는 항공편이 많지는 않아서 입국 수속을 하고 짐을 찾을 때까지 3-40분 정도 소요됐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으로 가는 길에 사진 찍기 좋은 포토스팟이 있어서 여행 온 기념으로 가족 사진을 한 장 찍었고요. 입국 수속을 하고 짐을 찾고 나면 공항 1층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저녁 9시 정도가 되는데 기내에서 식사 후 아무것도 먹지 못한 상태라 상당히 출출한 상태가 됩니다. 공항 1층으로 나오면 가장 먼저 보이는 건 편의점과 유심을 판매하는 곳이에요. 입국장 내부는 보안 때문에 촬영이 불가하고 짐을 찾은 후에는 가족들을 챙기느라 이래저래 영상 촬영을 하지 못해서 영상 대신 이미지를 담아봤습니다. 출출하신 분들은 편의점에서 가볍게 간식을 사 드셔도 되고 실내 게이트를 나온 후 2층에 있는 카페와 식당에서 무언가를 드셔도 됩니다. 유심을 판매하는 부스는 3-4곳 정도가 있고 이곳을 지나가면 공항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실내 게이트가 있는데 보안 요원이 상주하고 있어 여기를 빠져나가게 되면 다시 진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저는 보안 요원한테 상황을 설명하고 다시 들어가서 유심을 구매하긴 했는데 공항에서 유심을 구매하실 분들은 게이트를 나오기 전 미리 유심을 구매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게이트를 나와서 2층을 보면 전 세계 대부분 공항에 입점해 있는 스타벅스가 있고 다른 카페와 식당들도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휴식 조치할 겸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한 잔 마셨고요. 도착한 첫날은 굳이 비싼 비용을 내고 렌터카나 호텔 셔틀버스를 이용하기 싫어서 커피를 마시며 그랩으로 택시를 2대 불렀습니다. 그랩은 거리와 이용 시간에 따라서 요금이 달라지는데 공항에서 숙소인 맨하튼 호텔까지 이동하는 택시 2대를 부르는데 4, 50만 루피아 정도가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4, 5만 원 정도 들었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처음에는 호텔 셔틀을 이용할까도 고민했었는데 호텔 셔틀도 2대를 불러야 하는 상황이라 2대를 부르는 비용이 76만 루피아라 똑같이 2대를 이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굳이 2배 가까운 비용을 내면서 이용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랩으로 택시가 잘 잡히지 않는다면 고잭 앱을 통해서 택시를 불러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만약 그랩이나 고잭을 통해서 택시를 부르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블루버드 택시 승강장에서 택시를 타시면 됩니다. 블루버드 택시의 경우에는 그랩보다 비용이 1, 20% 정도 더 비싼데 그래도 바가지 요금을 걱정할 필요가 없고 기다리지 않아도 되니 상황에 따라 이용을 고려해 볼 수는 있을 것 같네요. 참고로 블루버드 택시는 블루버드 로고가 붙어있는 택시 정류장에 대기하고 있고 대기하고 있는 택시를 순차적으로 탑승하면 됩니다. 만약 탑승 후 미터기를 켜지 않는다면 켜달라고 요청하시면 되고요. 택시를 타고 50분 정도 이동해서 도착한 맨하튼 호텔 자카르타입니다. 자카르타 중심에서 남쪽에 위치한 5성급 호텔이고 2006년에 오픈했습니다. 20년 가까이 된 호텔이지만 관리를 잘해서 내부는 깔끔한 편이고요. 바로 옆에 큰 쇼핑몰이 있어 걸어서 이동할 수도 있고 시내의 유명 관광지도 5, 6km 거리에 있어서 관광지 접근성도 괜찮습니다. 저희는 7명이라 부모님과 누나가 사용할 이그제큐티브 트리플룸 1개, 저희 가족 4명이 사용할 이그제큐티브 퀵룸 2개를 각각 4박씩 예약했습니다. 4박 동안 방 3개를 예약해서 총 12박으로 계산하면 되는데 정기간 조식을 포함해서 숙박 비용이 100만원 조금 넘게 들었어요. 가성비가 꽤 괜찮은 편입니다. 1박 기준으로 하면 8만원이 조금 넘는 가격이니 우리나라 모텔 숙박 비용 정도 든다고 볼 수 있겠네요. 제가 머문 호텔만 가성비가 좋은 건 아니고 자카르타의 경우 몇몇 특급 호텔들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숙박비가 많이 저렴한 편입니다. 아무래도 휴양지로서의 이미지보다는 수도와 도심 이미지가 강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우리나라 서울 호텔비를 생각하면 가성비가 매우 좋은 편입니다. 식당을 제외하고서 이용할 만한 시설로는 인피니티 풀 형태의 수영장이 있고 피트니스 센터, 사우나, 마사지샵 정도가 있습니다. 지금은 헬스를 시작했지만 여행을 다녀왔을 때까지만 해도 운동을 시작하지 않아서 피트니스 센터는 영상으로만 담고 수영장과 사우나 정도만 이용을 했었어요. 마사지를 제외하면 대부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장점이 있습니다. 사우나는 욕탕이 있는 형태가 아니라 사우나와 샤워부스 형태로 되어 있고 수영장은 시내가 보이는 인피니티 풀로 선베드와 같은 모든 시설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타월도 제공해 주고요. 호텔 투숙객들은 이런 부대 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게 당연한 건데 우리나라는 선베드부터 타월까지 유료로 제공되는 곳이 많다 보니 괜히 무료라고 고마운 마음을 갖게 만듭니다. 수영장은 오전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헬스장과 사우나는 10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고요. 마사지도 받고 싶었는데 부모님과 함께 여행을 와서 눈치가 보여 여기는 패스를 했습니다. 마지막 날 이용했던 반동 호텔에서는 마사지를 받았고요. 전 마사지를 받는 걸 좋아해서 여행뿐만이 아니라 한국에서도 종종 마사지를 받는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마사지를 사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직까지도 많은 것 같아요. 이 부분도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조식을 먹었던 레스토랑. 야외에서 식사도 가능하고 실내에서 식사도 가능합니다. 식사 쿠폰을 낸 다음에 이용하는 건 아니고 방 번호만 알려주면 확인 후 입장이 가능합니다. 인도네시아 음식이 주를 이루고 약간의 양식과 중식, 일식, 한식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호텔 조식을 좋아하고 이른 시간 부모님을 모시고 매일 아침을 먹기에도 쉽지 않은 것 같아 4박 모두 조식 서비스를 이용했는데 5성급 호텔 조식이라고 하기에는 평범한 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동남아시아 특유의 향신료를 선호하지는 않아서 동남아시아 음식이 입에 잘 맞지 않아 주로 오믈렛과 빵, 과일 위주로 조식을 먹었습니다. 일부 메뉴는 매일 종류가 바뀌는데 인도네시아 음식은 고정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동남아시아 음식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조식 서비스를 이용해도 좋겠지만 개인적으로 다시 자카르타 여행을 간다면 그땐 조식 서비스를 이용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4일 내내 같은 호텔에서 조식을 먹는 것이 생각보다는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조식을 신청하지 않고 옆에 있는 쇼핑몰에서 아침을 먹는 게 더 나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자카르타 시내에는 가성비 좋은 4, 5성급 호텔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용한 맨하튼 호텔뿐만이 아니라 자카르타 시내를 중심으로 인근에 괜찮은 호텔들이 많이 있으니
호텔은 여행 동선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아침, 조식을 먹고 9시부터 자카르타 시내의 유명 관광지를 보기 위해 시티 투어를 다녀왔습니다. 모든 곳을 꼼꼼히 하나하나 다 보려면 하루로는 부족하지만 유명한 곳들 위주로 찍목하는 수준으로 본다면 중요한 관광지는 하루면 다 둘러볼 수 있습니다. 자카르타 시내가 교통이 복잡한 편이라 이동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 부분은 있지만 유명한 관광지가 중앙에 많이 몰려 있어 도보로 이용하기에는 괜찮은 곳들이 있습니다. 시티 투어 시 방문하는 주요 관광지는 지도에 보여지는 것처럼 이렇게 있는데 저는 국립박물관과 모나스, 모스크, 대성당, 파타일라 광장 정도만 다녀왔습니다. 여행 일정을 고려해서 어느 정도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네요. 시티 투어를 할 때 저는 부모님의 이동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기사가 포함된 렌터카를 12시간 예약해서 다녀왔습니다. 드라이버와 유류비, 기사 식비와 팁을 포함해서 총 15만원 정도 들어갔네요. 조금 더 경제적으로 여행하고 싶다면 택시를 타고 이동해서 도보로 관광하거나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시티 투어를 할 수도 있겠지만 피로도를 생각한다면 시티 투어를 할 때는 렌터카를 이용하시기를 추천합니다. 특히나 일행 중에 나이가 많은 분들이 계신 경우라면 그분을 기준으로 가장 편하게 이동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맨 처음 들린 곳은 내셔널 뮤지엄 오브 인도네시아. 1868년에 개관한 국립역사박물관으로 우리나라로 치면 국립중앙박물관 같은 곳입니다. 개인적으로 전 박물관에는 크게 관심이 없는데 부모님과 와이프가 박물관을 좋아해서 여행을 갈 때마다 꼭 한 번은 들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대했던 것보다는 볼거리가 많아 재밌게 봤네요. 입장료는 1인당 5만 루피아, 인도네시아 루피아 환율이 보통 100루피아를 기준으로 8.5원 정도에 형성되어 있는데 여행시 환율 계산은 어느 정도 여유있게 계산하는 편이 장점이 많아 100루피아를 10원으로 계산하면 한국 돈으로 얼마인지 계산하기 좋습니다. 환율을 여유있게 계산하면 여행 후 얼마 정도 썼나 계산할 때 생각보다 비용이 적게 들어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박물관 입장료는 인당 5,000원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장에서 카드 결제만 가능하다고 해서 전 카드로 결제했는데 다른 글들을 찾아보면 현금으로도 결제가 가능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여행 관련 플랫폼에서 사전에 티켓을 구매해도 되지만 크게 할인되는 부분도 없고 현장에서 플랫폼 발권에 따른 혼란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현장 가서 입장권을 사는 게 좋습니다. 발권 시 대기는 하나도 없었고 내부에는 인도네시아 학생들이 단체로 관람을 와서 사람이 많긴 했지만 내부가 넓어 관람 시 혼잡하다는 느낌은 1도 없었습니다. 여유있게 둘러봐도 1시간 30분 정도면 충분히 다 둘러볼 수 있고요. 박물관을 구경하면서 조금 특이했던 일은 평범한 일반인이고 그냥 여행 온 사람인 저한테 인도네시아 학생들 몇 명이 갑자기 다가와서 같이 사진을 찍고 싶다 해서 사진을 몇 장 같이 찍었던 기억이 있네요. 아직도 동남아시아에는 한국인 버프가 남아있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들린 곳은 모나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가장 유명한 관광지 중 하나입니다. 인도네시아 독립을 기념하기 위해 세운 기념탑으로 메르데카 스퀘어라고 불리는 넓은 광장 중앙에 기념탑이 있습니다. 132m의 기념탑 위에는 전망대가 있어 올라가서 시내 전경을 감상할 수도 있고요. 모나스가 있는 메르데카 스퀘어는 국립박물관 바로 맞은편에 있습니다. 맞은편에 있어 금방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지만 출입구가 각 광장의 모서리 쪽에 있어 걸어가려면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렌터카를 타고 이동하더라도 교통 혼잡으로 인해 걸어가는 것과는 큰 차이가 없고 걸어가는 길에 이것저것 구경할 수도 있어서 도보 이동이 더 나아 보입니다. 메르데카 스퀘어는 무료 입장이고 입구를 통해 들어가면 멀리 중앙에 모나스가 보입니다. 모나스를 보러 가려면 더운 날씨에 생각보다 많은 거리를 걸어가야 해서 지칠 수 있는데 입구에서 조금만 걸어가면 모나스까지 이동하는 셔틀버스를 무료로 탑승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셔틀버스가 운행하는데 딱히 정해진 시간은 없고 사람이 버스에 다 탑승하게 되면 모나스 쪽으로 천천히 이동을 합니다. 셔틀버스가 항상 탑승장에 대기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라 버스가 없어서 걸어가기 싫으신 분들도 조금만 기다리다 보면 셔틀버스가 오니 기다렸다가 탑승해서 이동하시면 됩니다. 조금 걸었다고 더웠는데 셔틀버스에 앉아 바람을 맞으니 기분이 꽤 괜찮아지네요. 3, 4분 정도 셔틀버스를 타고 이동하다 보면 모나스 내부로 들어갈 수 있는 북쪽 광장에 내려줍니다. 모나스를 밖에서 보는 건 무료인데 내부로 들어가 박물관을 관람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전망대로 올라가는 건 유료입니다. 전망대에 올라가 박물관을 관람하는 비용은 성인이 15,000루피아, 어린이가 4,000루피아로 비싸지는 않지만 1시간은 넘게 대기하는 상황이라 내부로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모나스에서 전망대 티켓을 먼저 발권하고 국립박물관을 관람했겠지만 정보 부족으로 생긴 문제라 아쉬움만 남았네요. 광장이 잘 되어 있어 티켓을 끊고 기다리는 동안 피크닉을 즐기는 것도 꽤 괜찮아 보입니다. 그렇게 아쉬움을 뒤로하고 다음으로 향한 곳은 이스티클랄 모스크와 자카르타 대성당. 모나스가 있는 메르데카 스퀘어 북동쪽 출입구에 맞닿아 있어서 거리가 멀지 않아 보이지만
모스크와 대성당으로 들어가는 곳이 출입구 반대편에 있어 체감상 거리는 조금 더 있는 편입니다. 렌터카를 타고 이동하기에는 애매한 거리인데 엄마가 걷기 싫다고 하셔서 태국의 뚝뚝과 같은 교통수단인 3륜 오토바이를 타고 모스크로 이동했습니다. 3, 4분 정도면 모스크에 도착하는데 오토바이 세대를 이용하는데 5만 루피아가 들었네요. 자카르타 물가에 비하면 비싼 편인데 어느 정도는 관광지 프리미엄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모스크는 이슬람 사원으로 저는 이슬람 신자가 아니라 내부에는 들어가지 않았고 외부에서만 관람을 했어요. 단순히 호기심으로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 곳을 들어가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원 안쪽 광장에는 간단하게 식사와 간식을 먹을 수 있는 곳도 있습니다. 더위에 지치고 갈증이 날 때 잠시 쉬면서 생과일 주스도 먹고 아이스크림도 먹을 수 있는 소중한 곳입니다. 그리고 모스크 맞은편에 있는 자카르타 대성당. 길 하나를 두고 마주하고 있는 모습이 왠지 종교의 대통합 같은 느낌이 듭니다. 부모님이 가톨릭 신자셔서 성당은 내부까지 관람했는데 규모가 꽤 큰 편이라 종교와 무관하게 자카르타에 왔다면 한 번쯤 가볍게 둘러보기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다시 차를 타고 30분 정도 이동한 후 도착한 곳은 파타엘라 광장. 안쫄 유원지와 가까운 곳이지만 안쫄 유원지는 하루 종일 놀아도 시간이 부족할 수 있어서 파타엘라 광장은 시티 투어를 할 때 같이 가는 게 장점이 있습니다. 파타엘라 광장은 네덜란드 식민지 시대의 역사적인 건축물이 많은 광장으로 크고 작은 박물관들과 구경할 것들이 많은 공간입니다. 박물관을 좋아하시면 여러 종류의 박물관을 구경하기에도 좋고 3, 40분 정도 산책을 하며 구경하기에도 여유를 즐기기에도 좋은 곳입니다. 카페 바타비아라는 유명한 식당도 있어 이곳에서 식사를 하기도 좋고요. 저희도 여기서 조금은 늦은 점심을 먹었습니다. 2층으로 된 건물인데 차를 마시거나 식사를 할 수도 있고 술 마시기에도 괜찮은 곳입니다. 앤티카 느낌의 실내 인테리어가 고유의 분위기를 만들면서도 식당 내부 곳곳에 볼거리가 많아 방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다만 1층은 흡연구역이고 2층은 금연구역이라 아이들이 있거나 비흡연자인 경우에는 2층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도네시아 전통 요리와 다양한 서양식 요리, 퓨전 요리를 파는 곳으로 여러 명이 가는 경우 다양한 메뉴를 시켜서 맛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메뉴판이 꽤 두꺼운 편인데 저희는 클럽 샌드위치를 비롯해서 생선 요리, 나시고랭, 치킨, 파스타 등을 시켰습니다. 직접 운전을 하지 않아 오랜만에 맥주도 한 잔 마셨는데 기사가 포함된 렌터카를 이용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맛입니다. 동남아시아 향신료를 좋아하지 않아 동남아시아 음식에 대해서는 선호가 별로 없는데도 꽤나 맛있게 먹었었네요. 특히 나시고랭 같은 경우에는 이번 여행에서 가장 맛있게 먹었던 음식이라고 생각될 만큼 기억에 남는 맛입니다. 나시고랭이라고 다 맛있었던 건 아니고 이곳 카페 바타비아의 나시고랭이 특히나 맛있었어요. 자카르타 여행을 올 때 꼭 한번 들려봐야 할 식당인 거는 확실히 맞는 것 같네요. 6, 7가지 요리와 음료까지 해서 총 150만 루피아 정도가 나왔는데 생각보다 가격도 많이 저렴해서 가성비도 괜찮은 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먹었다면 최소한 30만 원 이상은 나올 것 같은데 자카르타 여행을 오시는 분들 중에서 파타엘라 광장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 분들이라면 꼭 방문드리라고 추천하고 싶은 식당입니다. 식사 후 부모님은 산책을 가시고 아이들은 자전거를 탔습니다. 여행 전 찾아봤을 때 알록달록한 자전거를 대여해서 모자를 쓰고 기념사진을 찍어야 한다고 해서 일정에 넣어두긴 했는데 개인적으로 모자와 자전거 상태가 그리 좋지 않아서 패스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타고 싶어 해서 2인용 자전거 한 대와 모자를 30분간 대여해서 아이들이 탈 수 있게 해줬네요. 가게마다 가격의 차이는 있겠지만 전 이런 곳에서 내고를 크게 하는 편은 아니라 5만 루피아를 주고 빌렸습니다. 이후에는 원래 계획대로라면 잘란사방 야시장까지 구경하고 식사 후 숙소로 돌아오는 일정으로 계획했었는데 생각보다 시티 투어 하는데 시간도 오래 걸렸고 부모님도 피곤해 하셔서 야시장은 패스한 후에 근처에 있는 쇼핑몰에서 식사를 하고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쇼핑몰에서는 추가로 유심을 하나 더 구매하고 슈퍼마켓에서 과일도 샀네요. 동남아시아답게 과일이 꽤 신선하고 맛있어 보여서 욕심을 부려 과일을 많이 샀다가 체크아웃하기 전까지도 과일을 다 못 먹어서 반동으로 이동할 때 챙겨가기도 했었고요. 여기까지가 시티 투어를 하며 보낸 자카르타 여행 2일차 이야기입니다. 1일차에 자카르타에 밤에 도착했으니 실질적으로는 여행 첫날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자카르타뿐만이 아니라 어느 나라로 여행을 하더라도 시티 투어는 여행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라고 생각됩니다. 그 나라 문화와 생활을 엿보기에 시티 투어만큼 좋은 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생각보다 시티 투어를 할 때는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수 있어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유여행을 할 때에는 렌터카를 빌리거나 대중교통을 활용해서 시티 투어를 하는 것도 좋지만 인원이 적다면 현지 여행사의 데이투어 상품을 이용하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데이투어는 상품이 인원당 비용을 지불하는 형태라 인원이 많은 경우 렌터카를 빌려서 시티 투어를 하는 게 경제적이기도 하고 자유도도 더 높지만 인원이 적다면 가이드와 렌터카가 함께 포함된 데이투어 상품을 이용하는 것도 장점이 있으니까요.
그럼 저는 안쫄 유원지를 총정리할 수 있는 여행 3일차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부탁드리고 응원의 댓글을 달아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